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스포츠 리그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곳은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마치 전쟁처럼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NBA가 원탑이고 선수들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훈련하고 있으며 어떨 때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농구 하나만 붙잡아도 모자랄 판에 가수로도 활동하는 선수가 존재하는데요. 취미라면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는 정식으로 음반 회사를 내서 앨범을 만드는 중이고 심지어 이미 2개나 발매한 상태이며 이들 모두 7개 이상의 노래가 실려있는 정규 앨범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창 실력마저 출중하기에 미국판 복면가왕인 더 마스크드 싱어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고 이때 그는 놀랍게도 준결승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농구 선수로서의 커리어도 역시 매우 훌륭한데 이미 그는 NBA를 대표하는 격인 올스타의 반열에 2번이나 연속으로 올라섰습니다. 아마도 마블 영화를 좋아하시는 팬들에게는 블랙팬서로 많이 기억되고 있을 텐데요. 이 주인공은 바로 빅터 올라디포라는 선수이며 대체 그는 어떻게 가수를 겸임하면서도 NBA 스타가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태어난 빅터 올라디포는 애당초 뱃속에서부터 이미 농구 선수가 될 거란 운명을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그때 당시 임신 중이었던 어머니는 기묘한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바로 하킴 올라주원이라고 하는 NBA 레전드에게 명예의 전당에서 사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명망 높은 NBA 관계자들이 주로 참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꿈에서 깨자마자 그녀는 장차 자신의 아들이 NBA 스타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올라디포는 5살 때부터 농구에 빠져들기 시작했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곧바로 지역 농구 리그 대회에 뛰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나중에는 NBA 선수들을 수많이 배출한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도 했는데요. 허나 막상 그의 실력과 존재감은 농구 부원들 사이에서 거의 꼴찌였습니다. 전국에서 인재들이 몰려들 정도로 워낙 수준이 높은 학교이다 보니 자신보다 훨씬 더 전도 유망한 선수들이 줄을 지어 있었고 그로 인해 3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주전 자리를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라디포는 세상 어떠한 것도 무엇 하나 그냥 주어지는 게 없다며 노력에 노력을 거듭 강조하셨던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였고 하물며 부상을 당해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단체 훈련에 참가하여 팀원들을 돕거나 쓰레기 청소를 하는 등 남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든 꾸준했던 노력들은 한 단계 한 단계의 성장 끝에 드디어 3년이 지나고 나서야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요. 4학년 졸업반이 시작됨과 동시에 주전 자리를 꿰찬 올라디포는 팀을 32승 4패의 우수한 성적으로 이끌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다고 알려진 어느 한 리그 대회에서는 챔피언을 달성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기만성형의 성공은 인디애나 대학교에서도 나타났는데 그는 신입생이었을 당시 11개 대학들이 경쟁하는 지역구에서 꼴찌였던 자신의 팀을 3학년 때 1등으로 올려놓았으며 게다가 이때 올라디포의 개인 기록마저도 그 지역구에서 슈팅 성공률과 평균 스틸 그리고 수비와 관련된 여러 항목들까지 모두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평균 득점도 처음 7.4점에서 13.6점으로 올랐고 20%에 불과했던 3점 성공률은 무려 44%까지 상승하였는데요. 그렇게 공수 모두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룬 올라디포는 3학년 조기 졸업을 앞두고 NBA 팀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13 드래프트에서 60명 중 2등으로 뽑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올랜도 매직의 유니폼을 입고 13-14 시즌을 맞이한 빅터 올라디포. 대학 무대를 3년이나 뛰고 와서 그런지 그는 처음부터 자신감이 넘쳐 보였으며 특히나 스피드가 무척이나 빨랐기에 속공 찬스에서는 언제나 높은 확률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게다가 360도 고난이도 덩크를 여유롭게 할 정도의 점프력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최대 높이가 무려 106.6cm였습니다.
이처럼 운동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보니 그가 돌파를 시도할 때마다 상대 수비진에는 항상 균열이 생겼으며 올라디포는 그 틈을 이용해 직접 마무리 짓거나 자신이 어그로를 다 끌고 난 뒤 오픈 찬스의 동료에게 패스를 찔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슛에 대한 실력도 어느정도 괜찮은 편이었기에 무작정 들이받고 보는 스타일은 아니었으며 심지어 움직이는 상태에서 점프슛을 쏘는 형태인 풀업 점프에 대한 능력이 제법 상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은 올라디포에게 바짝 붙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쉽사리 결정 내리지 못했는데요. 반대로 그들이 공격할 때 역시도 올라디포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었으며 조금이라도 어설프게 패스했다가는 가차없이 스틸을 당함과 동시에 무조건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확실히 대학 시절 수비왕 출신이라 그런지 가로채기 하나만큼은 눈치가 엄청나게 빨랐고 이같이 정확한 타이밍 캐치 능력은 블락 상황에서도 똑같이 발휘되었으며 거기다 팔 길이가 자신의 키보다 13cm나 더 길쭉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슈팅이든 이를 모두 거뜬하게 저지했습니다. 그렇게 매순간 폭발적이고 묵직한 활약을 펼쳤던 그는 전체 루키들 사이에서 베스트 5로 뽑히게 되었는데 그 다음 시즌에는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균 득점을 기록하며 금세 올랜도 매직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앞으로의 장래성도 꽤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3년차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트레이드 재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불안정한 기복 때문이었는데요. 꾸준히 두 자리 득점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슈팅 성공률이 20% 혹은 30%대밖에 되질 못해 패배의 원흉으로 찍혔던 적이 자주 발생했으며 어떤 날에는 한 자리 득점도 모자라 아예 빵점을 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올랜도는 주로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서 모두가 출장 시간을 1분이라도 더 받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승리보다는 내부적인 경쟁에 열을 올리는 이 분위기에서 올라디포가 부진을 겪자 감독은 그를 벤치로 내리고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다시 주전 자리를 돌려받긴 했지만 이미 그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빌딩의 구실로 트레이드의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가치가 높은 선수라는 건 엄연한 사실인지라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그를 데려오자마자 즉시 연장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연봉이 생각보다 높아서 제값을 해줄지에 대한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이 팀의 수장이었던 러셀 웨스트브룩과의 케미가 잘 맞은 덕분에 팬들은 두 번째 득점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소화해내고 있는 올라디포에게 점점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규 시즌 내내 쌓아올린 신뢰는 플레이오프에서 한 번에 무너지고 말았는데 휴스턴 로켓츠와의 1라운드 대결에서 그는 첫 번째 경기에서부터 필드골 8%라는 정말 창피한 기록을 내버렸고 2차전에서는 3점을 7개 써서 고작 1개밖에 성공시키질 못했으며 이후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 마지막 5차전에서도 역시 온갖 실책들을 저지르면서 끝내 오클라호마를 탈락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이에 구단은 연장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었고 결국 올라디포는 또다시 트레이드로 내보내졌는데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바로 인디애나 페이서스였으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현지 팬들에게 최악의 영입이라는 미운 털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비판 섞인 목소리와 함께 환영받지 못한 빅터 올라디포. 하지만 이 부정적인 여론은 개막전이 시작되자마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추락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9kg를 감량함과 동시에 근육을 늘린 올라디포는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몸싸움 경합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덩달아 울렁거렸던 기복마저 이제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초반 9경기에서 그는 평균 24.6득점과 50%의 필드골을 기록하였는데 이보다 훨씬 놀라운 점은 바로 당시의 3점 성공률이 무려 49%라는 것이었으며 그러다 시즌 중반쯤에는 커리어 하이 47득점을 꽂아넣고 10점 차 대승까지 거두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이 정도로까지 레벨업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기복이 좀 심해서 저평가를 받았을 뿐이지 공격 자체는 매우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날렵하고 다재다능했으며 평균 기록도 매년 꾸준히 상승해 왔었습니다.
게다가 공을 쥐고 있어야만 위력을 낼 수 있는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메인 득점원의 역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지만, 이와 반대로 인디애나에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자신을 위해 스크린 몸빵을 서준다거나 침투할 때 타이밍을 맞춰 패스해주는 헌신적인 팀원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올라디포는 훨씬 더 날카롭게 상대 수비진을 들쑤시고 다녔는데요. 그 와중에 수비수의 머리 위로 공을 올려 던지거나 레이업하기 전 공중에서 페이크를 쓰는 등 블락을 피하기 위한 기술까지 능숙하게 구사하였으며, 만약 자신에게만 이목이 쏠릴 경우엔 노루 패스로 침착하게 대처하였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그는 마침내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덩크 콘테스트에서는 블랙팬서라고 하는 히어로물 영화로 흑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배우 체드윅 보스만을 만나 그에게 하사받은 마스크를 쓰고 덩크를 성공시켜 전 세계인들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올스타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그의 활약은 여전히 경이로웠는데요. 이제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전성기가 찾아왔으며, 정규 시즌이 끝났을 때의 스틸 평균 개수는 2.4개로 전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인디애나를 동부 5위에 올려놓았고 이 기세 그대로 플레이오프에 돌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하필 첫 번째 맞대결이 현역 최고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와 성사되고 말았는데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이끌고 있었던 그는 이미 1년 전에 인디애나를 1라운드에서 4대 0으로 무참히 짓밟아버렸으며, 그때의 공포감은 아직도 기존 선수들과 팬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래도 올라디포를 앞세운 이번 정규 시즌에서만큼은 4번 중 3번을 이겼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고, 게다가 르브론을 철전지 원수로 여기면 미친듯이 괴롭히려 하는 싸움딱 기질의 동료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싸움은 정말 해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복수 하나로 정신무장한 인디애나는 1차전이 시작되자마자 무차별적으로 슈팅을 쏘아댔는데요. 그 결과 1쿼터부터 벌써 상대보다 득점을 2배 이상으로 뽑아냈으며, 이 주도권은 양팀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았던 올라디포의 32득점에 힘입어 4쿼터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승전보를 올린 그는 이어서 열린 2차전에서도 슈팅 성공률을 50%나 기록하며 대활약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를 70%의 성공률과 46득점으로 뭉개버린 르브론은 자신의 위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2차전을 승리로 마무리 지었고, 3차전에서도 역시 인디애나의 수비를 거침없이 부수고 다녔습니다. 한편 이때 당시 올라디포는 구세주 역할은커녕 1년 전처럼 또다시 불안정한 기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결과는 팀원들의 도움 덕분에 2점차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어진 4차전과 5차전에서까지도 그는 상대 수비 앞에서 자꾸 실책을 저질렀으며, 그러다 결국 굴욕적인 13%의 필드골과 함께 르브론에게 마지막 위닝샷까지 맞으면서 끝내 2경기를 연달아 패배해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지게 된다면 인디애나는 최종 탈락이고, 올라디포는 오클라호마 시절 때처럼 대역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인디애나를 구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빅터 올라디포였는데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던 6차전에서 그는 75%나 되는 3점 성공률을 포함해 28득점을 세웠고, 거기다 리바운드 13개와 어시스트 10개까지 추가했으며, 나머지 인디애나 선수들도 유혈사태를 내면서까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적팀의 기세를 짓눌러댔습니다. 그렇게 배수의 진을 치고 득달같이 달려든 결과 인디애나는 놀랍게도 34점 차의 압승을 이루어냈으며, 이로써 마지막 대망의 7차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초반부터 르브론을 괴롭혀서 평정심을 잃게 만들었는데요. 그 사이에 올라디포는 이전과 똑같은 기량을 발휘해 30득점이나 기록하였고, 이걸로 드디어 인디애나는 플레이오프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르브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2라운드로 진출하려는 찰나, 순간 45득점을 르브론에게 폭격당하면서 그 희망은 가차없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번에도 1라운드 탈락으로 끝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우승 후보 팀과 7차전까지 혈투를 벌였다는 사실에 인디애나는 다시 한 번 더 올라디포를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기량 발전상과 더불어 최고의 수비수 베스트 5에도 이름이 등재된 올라디포는 그에 걸맞게 다음 18-19 시즌에도 훌륭한 활약들을 보였으며 그 결과 1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올스타 명단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있어 그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부상을 당하고 말았는데, 무릎 주변에 대퇴사 두근이 파열되어 버린 올라디포는 그 즉시 수술과 함께 시즌 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운동 능력에 무지막지한 손상을 주는 부상인지라 인디애나는 절망감에 빠졌고, 할 수 없이 그대로 플레이오프에 나간 팀원들은 결국 1라운드에서 4대0 광탈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올라디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기에 팬들은 그가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도하였습니다. 한편 부상을 치료 중이었던 올라디포는 재활 훈련뿐만 아니라 식단 조절, 그리고 저녁 때마다 다른 팀들의 경기들을 챙겨보며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사실 한편으로는 원래부터 가수를 겸임하고 있었던지라 남는 시간에는 틈틈이 노래 연습과 앨범 구상을 하였고, 그러다 어느 날은 뜬금없이 미국판 복면가왕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이때 그는 뛰어난 가창력으로 준결승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부상당한 지 거의 1년 만인 2020년 1월 29일에 무사히 복귀전을 치렀는데, 그래도 아직은 컨디션 조절이 필요한 상태라 감독으로부터 중간중간 휴식을 부여받았으며 초반에 부진했던 기량도 서서히 회복하여 정규 시즌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어느정도 본래의 슛감을 되찾았습니다. 게다가 의외로 팀 순위가 동부 4등이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도 입성할 수 있었고, 이때 1라운드에서 마주칠 상대는 바로 마이애미 히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인디애나는 당시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었는데요. 거기다 하필 1차전부터 올라디포가 눈을 다치는 바람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12점차 대패해버렸습니다. 2차전에는 올라디포가 돌아오긴 했지만 스피드를 비롯한 운동 능력이 아직 복구되지 않아서 매번 상대 수비에 가로막혔고, 그렇게 리더의 부진과 더불어 팀의 전력 자체가 너무나도 부실하다 보니 결국 인디애나는 추가로 2연패를 당함과 동시에 탈락을 눈앞에 두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4차전 때만큼은 올라디포가 스틸을 5개나 할 정도로의 대단한 활약들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기적을 일으키기에는 마이애미의 화력이 보다 더 압도적이었으며, 그렇게 그는 이번에도 1라운드를 넘어서 보지 못한 채 플레이오프를 마감하였습니다. 잠시나마 전성기 시절의 경기력을 보이긴 했으나 과연 그가 완벽히 부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대퇴사 두근 파열은 매우 심각한 부상이며, 그것 때문에 인디애나 측은 올라디포와 함께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에 따르면 연봉 조건을 조금 낮춰서 제시한 연장 계약이 불발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올라디포는 모욕적이라고 말하며 화를 냈었고, 그러자 인디애나 측은 다음 20-21 시즌의 성적을 토대로 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그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명예의 전당에서 하킴 올라주안에게 사인을 받은 과거의 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진짜로 이것이 예지몽일 시에는 올라디포가 현재의 침체기를 잘 극복해낼 것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최소 한 번이라도 팀을 우승으로 이끌거나 MVP에 버금가는 활약으로 유명세를 떨친다면 적어도 명예의 전당으로부터 초대장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벌써 28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각성을 해야 할 것이며, 정말로 그의 커리어가 슈퍼스타의 길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략 5년 동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